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과학기술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부터 R&D 예산 20조 원 돌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국내 연구진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세포 배양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바이러스의 전 생애를 관찰할 수 있어 완치가 어려운 B형 간염을 치료하는 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을 주제로 3분 동안 강연을 펼치는 오디션 형식의 대회가 열렸습니다. 본선에 오른 10명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창의적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학 돋보기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출범 2주년을 맞아 과학기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됐던 과학기술 혁신본부 신설은 부처별로 터졌던 R&D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R&D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린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조 2천억 원에서 오는 2022년 2조 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초 체력도 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우주산업의 디딤돌이 될 한국형 발사체 핵심 엔진의 공중비행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면서 1,000조 원대 시장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해 1년에 1조 8천억 원의 통신비 경감 효과도 달성했습니다. 정책 성과는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노력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R&D 기초 체력을 다지는 준비 단계였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3년은 과학기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0년간 13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두 차례의 전수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모두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1차 검증한 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저자로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의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완치제가 없다고 알려진 B형 간염의 치료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한국파스테르 연구소는 실제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혈액을 이용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세포 배양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델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세포로 진입해 유전자를 복제하고 다시 방출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줍니다. 기존 바이러스 관찰 방법으로는 감염 과정 가운데 일부인 3주까지만 볼 수 있지만 이번 세포 배양 모델은 8주에 걸쳐 바이러스의 전 생애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연구를 주도한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마크 윈디시 박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If you look from the physiological point of view, liver cells are not dividing. So what we simulate in our petri dish is actually what happens in the liver because liver cells divide statistically once a year and also our cells stop dividing and therefore they sit in the well for 8 weeks plus and more. So our advantage is you can do similar experiments
for a significantly cheaper price. So we want to identify inhibitors which could prevent one of the steps in the viral life cycle with the overall goal to cure chronic hepatitis. 우울증과 조울증은 약물 치료를 받아도 자주 재발하는 질환으로 재발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밴드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우울증과 조울증의 발생을 90% 가까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은 심한 우울 상태나 들뜬 상태가 1, 2주 이상 지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가가 면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데 환자의 진술이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려대 이현정 교수 등 연구팀은 환자의 주관적 보고 없이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우울증과 조울증의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2년간 수면의 양과 질, 심박수, 주야간 활동량 등을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보니 3일 후 증상 재발 여부를 90%에 달하는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생체 리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을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서 미리 모은다고 하면 실제 병적인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죠. 우울증은 평생 동안 전체 인구의 10%가, 조울증은 2, 3%가 겪는데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의 도움으로 언제 증상이 재발할지 미리 알게 됨으로써 환자 스스로 증상을 조절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도 객관적 데이터로 증상의 재발을 예측할 수 있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한유규입니다. 물체를 양옆에서 꾹 눌렀을 때 아래 위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축하는 물질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은 이런 성질을 뜻하는 네거티브 푸아송비 특성을 가진 메타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금속과 유기물을 이용해 개발한 물질은 구멍이 많고 유연한 고체인데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 물질이 마치 경첩처럼 회전하면서 배열이 바뀝니다. 이런 네거티브 푸아송비 특성을 가진 물질은 충격파 흡수 재료나 센서, 인공근육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별 생성 영역의 고해상도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리 은하 내 거대별 생성 영역인 CTB-101을 고해상도로 관측해 이 영역의 특성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CTB-101은 연구 가치가 매우 크지만 먼지와 가스로 가려져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진은 대륙 전파 천문대 13.7m 전파망원경을 이용해 기존 영상보다 약 10배 선명한 영상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CTB-102 영역을 가로지르는 크기가 180광년 정도이며 무게는 태양의 약 10만 배라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또 이 지역 대부분의 별 생성률이 5에서 10% 정도로 은하 전반과 비슷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17에서 37%의 높은 별 생성률을 보인다고 밝혀냈습니다. 화성의 달인 포보스의 보름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달 24일 화성 궤도위성 오디세이의 적외선 카메라가 태양을 등지고 촬영한 결과 만월의 포보스를 최초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보스는 화성이 가진 2개의 달 중 하나로 지름이 6km에 불과하지만 화성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보이는 달의 약 3분의 1 크기에 달합니다. 촬영 결과를 보면 포보스의 표면은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진은 나사의 미래 우주 탐사 목표 중 하나인 포보스의 광물 구성과 분포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어려운 과학 지식을 3분 안에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오디션 형식의 대회인 페임랩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짧은 시간 동안 과학을 주제로 쉽고 재밌게 소통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벽을 외투에 비유한 참가자. 사람의 옷이 다르듯 세포도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은 꽃잎 세포의 특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래 한 소절도 서슴지 않습니다. 블랙홀부터 식품 발효, 식물과 나노물질까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풍선부터 잠옷 등 재치 넘치는 소품까지 총동원한 발표 덕분에 관객은 웃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흥미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었고 또 제가 물리학 쪽에 대해 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선에 오른 10명의 참가자는 화학이나 물리 등을 전공한 평범한 연구자들. 연구의 영역이던 과학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 시간은 참가자들에게도 값진 경험이 됐습니다. 긴장 많이 되고 했는데 오늘 발표가 딱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포벽이 어떻게 운명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서 너무 뜻깊었고요. 페임랩은 과학이나 수학, 공학을 주제로 3분 동안 강연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국제적 행사입니다. 대상 수상자는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합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과학을 위해서 여기 이제 젊은 어린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서 정말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선 참가자들은 모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앞으로 과학 관련 행사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대중과 소통하며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가 탄생할 것이라는 의견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이태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로봇, 자동차, 스마트 기기 여러 부분이 자동화, 인공지능 여러 가지 포함이 되면서 참 인간 생활이 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간의 업무를 좀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인류는 힘든 노동을 피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농경과 이동에 가축을 이용하고 제조와 운송을 기계화, 동력화하고 자동화해왔죠. 이런 불안감은 산업혁명 초기부터 발생했습니다. 기계화, 동력화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두려움과 저항이 컸죠. 그러나 결국 전체 시장과 산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지난 50년간 인류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해 제조공정, 서비스 업무, 사무작업을 자동화했습니다.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 반복적 업무가 많이 감소했지만 품질과 생산성이 높아져 산업이 발전하고 정보통신산업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용 확대와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체 노동과 단순 사무작업이 자동화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중요한 판단, 예측, 결정, 최적화 등의 고도의 정신노동까지 자동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와 일반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법률,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의 전문직의 업무까지도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 기술 혁신을 겪었지만 산업 형태는 바꿨지만 일자리를 줄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정신노동까지도 자동화가 되니까 조금은 다른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정신노동이 자동화되는 경우 과연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를 과거처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로 인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큰 흐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것보다 사람을 보조하여 품질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결국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 가능성,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의 실체, 가능성, 한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실 이제 1980년대 중후반에 인공지능 광풍이 훨씬 세게 몰아쳤습니다. 의료, 공학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전문가를 대체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지식과 의사결정 과정을 컴퓨터로 표현하고 모사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전문 지식의 상당 부분은 기호나 구성 요소와 그들 간의 관계로 분해해서 설명할 수 없고 전문가도 본인이 왜 이렇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 결국 많은 논쟁 끝에 초보자 수준의 지능밖에 보여주지 못한 당시의 기호 처리 기반의 인공지능은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1980년대 인공지능은 사실 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과거의 그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뇌의 뉴런 연결 구조를 모사하는 인공신경망이 등장해서 패턴 학습에 의한 인식, 분류, 예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분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예. 네. 그러나 문제 특징을 분석해서 중요한 특성치나 구성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입력해 주어야 하고 인공신경망의 연결점인 노드가 모여있는 계층을 조금만 더 늘려도 학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의외로 간단한 아이디어로 쉽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 연결 노드나 계층 수를 크게 늘려 실용화할 수 있게 되어 초대형 인공신경망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연결 계층을 늘릴 수 있게 되니 입력적 계층들이 중요한 특성을 스스로 발견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범용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 뇌가 학습하는 것과 좀 더 가까워진 딥러닝, 심층 신경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요약하면은 전문가들은 이럴 때 이렇게 하더라 하는 패턴이 축적된 다양한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찾아내어 재현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찾아낸다면 반복 업무, 뭐 노동 단순 노동 같은 것들을 그 인공지능이 대체하는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반면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단순 노동이 좀 무의미한 것으로 비춰지면 어떨까라는 불안감도 생기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어 데이터가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 노동, 단순 사무 업무, 서비스 업무뿐 아니라 전문직 업무의 상당 부분까지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대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여 학습된 패턴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 결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 총생산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40년대 국민 총생산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였지만은 지금은 62%에 불과합니다. 줄어들었군요. 예, 그동안 급여 상승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이 정보기술 자동화에 의해 대체되고 노동 집약적보다는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은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현재 인공지능이 모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정보를 처리합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정의하는 일, 창의성이 필요한 일, 고도의 복잡한 추론이나 계획이 필요한 일, 감성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일들은 역시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노동의 역할, 가치, 보상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이 변화의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그런 노동의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 대량 생산 방식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에 맞추어 발전해온 대량 교육 체계를 개혁해야 합니다. 미래 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문제 정의, 팀워크 등의 역량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산업과 대학 간의 괴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이 하도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 번 교육받은 것으로
일생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일방 전달식 수업을 개혁하여 팀학습, 학생 중심의 학습으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평생교육, 재교육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네. 예, 두 번째로요, 기술 벤처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수천 수만 개가 생겨나야 그중에 극히 일부가 성공해서 우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구글, 페이스북, 우버 등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네.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과 관련 비즈니스에 우리 법이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법이요? 예. 그래서 규제를 좀 더 과감하게 철폐하고 예당사절을 슬기롭게 조정해서 미래를 위해 자유로운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글로벌화입니다. 네. 신기술에 의한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우리나라 시장만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스웨덴이 생존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과학기술과 함께 글로벌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를 깊이 있게 우리가 벤치마킹 해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일자리 얘기를 하면 네. 19소 교체의 그 산업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 좀 우려해서 그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던 그 러다이트 운동이 맞습니다. 생각이 나는데요. 예, 예. 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신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지 예. 아니면 정말 인간 생활에 더 편리한 미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돋보기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이태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에어컨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이용에 앞서 에어컴퓨터는 청소하면서 실외기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하지만 여름철 화재 예방을 위해선 실외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건물 바깥쪽에 10대가 넘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가 빼곡히 세워졌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낡은 종이 상자는 물론이고 낙엽과 흙먼지가 나뒹굽니다. 상가 건물에는 실외기 여러 대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고 또 아파트에 설치된 실외기에는 화분이 올려져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실외기를 관리하면 여름철 에어컨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14건이던 에어컨 화재는 지난해 262건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실외기 관리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담배 꽁초라든지 바깥에서 날라오는 낙엽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주인은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해 주시는 게. 에어컨 화재를 막으려면 실외기 주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겨운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전선이나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깥 외기 온도가 높고 이러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청소하고 관리를 합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와 벽 사이 간격은 10c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누전 차단기와 바로 연결되는 하나의 전선을 사용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일부 축산 농가에서는 아직도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직접 주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 이른바 잔반을 돼지나 개 등 가축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고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양돈 농가 등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80도 이상의 고온에서 30분 이상 끓인 뒤 먹이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 농가는 음식물 사료와 업체가 만든 가공 사료나 일반 가축용 사료를 먹여야 합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한 것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를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오염된 유가공품이 국내로 유입돼 사육돼지에게 공급되는 경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축산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오염 음식물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가 처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 35% 정도가 잔반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된다거든요. 현재 전국 돼지농장 6,200여 곳 가운데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곳은 250여 곳입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오염된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 등 국경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또 몰래 축산물을 들여오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도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국내 양돈 농가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최소 수조 원 이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임승은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해 채식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이 식물로 만든 가짜 고기 제품을 하나둘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기의 맛과 질감은 물론 육즙까지 비슷하게 구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인지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선홍빛 패티. 콩 단백질을 위주로 소고기 맛을 낸 식물성 고기입니다. 최근 한 수제버거 식당에서 내놓은 메뉴인데 SNS를 보고 온 채식주의자나 외국인 등이 주로 찾는 등 아직은 한정돼 있습니다. 소고기를 좀 소화하기 힘드신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요즘 건강을 생각하셔서 그런가 건강한 음식을 더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해드리고자. 처음 맛본 일반 소비자들 반응은 일단 식감이 고기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햄버거 전체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입니다. 고기의 식감은 아닌 것 같은 통조림 햄이나 참치캔 같은 맛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치즈버거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맛있다?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 강했고 아보카도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 부드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미국 유명 대체육 생산업체가 만든 제품으로 국내 식품업체가 지난 2월부터 국내 판매에 나섰습니다. 또 다른 국내 식품 대기업은 자체 생산한 식물성 대체 육류 제품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밀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로 닭고기의 맛과 쫄깃한 식감은 물론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육즙까지 살렸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이 제품은 순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과 칼로리가 낮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없는 게 특징이고 실제로 두 식물성 고기를 직접 먹어보니 초창기 콩고기보다는 나아졌지만 고기 맛과 거의 같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국내 채식주의자가 150만 명에 달하고 몸과 환경에 건강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물성 고기 시장을 잡으려는 식품업체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소 등 많은 가축이 구제역이나 AI 등으로 희생돼 축산농민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동물 위령비를 세워 가축들의 넋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3m 규모의 육중한 위령비가 제막됐습니다. 인간을 위해 또는 구제역 등 질병으로 죽은 소나 돼지, 닭 등 가축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동물 위령비입니다. 위령비 하단에는 인간을 위해 산화한 생명, 그 고귀한 희생은 인류 복원 증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들이 가서 트라우마를 내려놓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물을 만들어서 농가들과 더불어 공무원,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넋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소와 돼지 등 가축 1억 6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되거나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수많은 가축을 매몰 처분하면서도 어디에서도 가축의 넋을 기릴 장소나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축산 농민들은 다소나마 위안을 찾게 됐습니다.
특히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축산 농민들은 동물 위령비 제막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매몰이나 살 처분을 하고 나면은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우울했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위령비를 세워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위령비 제막을 계기로 충북도는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 동물 위령제를 개최해 매몰 처분과 도축 등으로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바다에 사는 단세포 생물인 와편모류의 신종 2종이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만과 진해만에서 신종 와편모류 2종을 발견해 국제학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2종은 스크립시엘라 마산엔시스와 자이로디니움 진해엔스라는 학명이 붙여졌습니다. 와편모류는 사람의 약 100배에 달하는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데 오메가3와 천연색소 등 기능성 물질을 지녀 앞으로 바이오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속담이 있죠. 앞으로는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온다라는 말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저장 물질로 소금을 주목하면서 기술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수십 년 된 발전소 한 구석, 반짝거리는 시험 장비는 소금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풍력 발전기가 만든 전기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여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바꿔 쓰는 겁니다. 나노 코팅이란 특수 처리를 한 소금이 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관해 줍니다. The energy is stored thermochemically, so that means that it's locked in by a chemical reaction. Then the energy is released as very high temperature heat, up to 500 degrees. 열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건 소금과 물뿐. 공정 중에 어떤 유해 물질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고 난 소금을 그대로 배출해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어떤 에너지 저장 방식보다 친환경적입니다. 낮에 저장한 열 에너지를 밤에 꺼내 전기로 쓸 수 있어 태양열 발전의 보완책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Jetzt bereits anfangen, die Erneuerbaren schnell auszubauen und dann die Marktbedingungen schaffen, in der dann die Speicherung auch wirtschaftlich fähig wird. Ja. 문제는 효율. 전기를 열로 바꿀 땐 큰 문제가 없지만 열을 다시 전기로 바꿀 때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입니다. 큰 손들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꽁꽁 숨겨뒀다 최근 공개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바로 소금 에너지 저장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등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만 봐도 미래가 보입니다. 소금이 에너지와 함께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까지 저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입니다. 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대책으로 제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 실험이 실업 대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그 덕분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다가오는 미래의 경쟁력이 될 창의성을 키우는데 기본소득이 과연 미천이 될 수 있을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